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5%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6%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비대위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은 반 이재명계와 친 이재명계 구도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의원 배우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72시간 사투 끝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곳엔 불에 탄 예초기가 발견됐는데 주민들은 산불 시작 전 폭발음이 2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차가 바다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지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건과 관련해 친오빠와 동거녀가 열흘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라질 네이마르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퉁퉁 부은 발로 77분을 맹활약하며 보여준 경기력에 관중은 환호했습니다. 건물 16층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했지만 나무 한 그루가 목숨을 살렸습니다. 화염에 갇힌 주민은 아파트 6층에서 추락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선거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당장 물가라는 새로운 태풍이 서민 가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14년 만이라고 하죠. 공공물가, 식탁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외식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 가게가 2중, 3중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풀렸지만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물가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시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직접 삼겹살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2,000원이면 이렇게 한 근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엔 가격이 50% 올라 2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에 손님은 줄고 단가 감당도 힘들다는 게 상인들의 토로입니다. 40%가 올랐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소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없어요. 단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달 연속 4%대를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에 결국 5.4%까지 치솟았습니다. 5% 돌파는 13년 9개월 만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까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폭발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겹쳤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유는 45%, 밀가루는 26%까지 치솟았습니다.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도 6% 넘게 뛰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일시적이고 일부 품목의 물가라면 비축 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 또 낮출 세금이 있다면 세금도 좀 낮춰서 물가를 잡을 텐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은 상황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양적 완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뒤이은 전방위적 물가 상승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당분간은 이 정도 또는 이 이상의 물가 상승을 견뎌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6월과 7월에도 5%대의 물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하반기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다 비축해놓은 밀가루, 옥수수, 설탕은 석 달에서 6달이면 동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입 소고기 단가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조사에서 원가가 올라서 납품 코스트가 올라가면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대로라면 6% 물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카드를 쓴 정부는 인위적 인하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결국 하느니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취업 시장까지 충격을 받을 거란 진단이 나옵니다. 더 이런 성장 동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잘못하면 저희가 장기 침체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외 악재가 이렇게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와 불황에 빠질 거란 공포가 커져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완성으로 국정 운영에 기름을 가득 채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큰 과제겠죠.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대화도 경제 걱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며 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준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부담도 커진 셈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각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성장 활력도 챙기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즉각 규제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규제개혁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족쇄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풀어주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생태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가지 않겠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투자주도 성장으로 민생 안정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 좀 안다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기존 지도부는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결국 누가 대표가 되느냐를 두고 치열한 내부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한 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면에 나설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진의원 간담회와 당무위원 전체위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선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 5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부터 지선의 패배를 포함해서 특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4시간 넘게 이어진 연석회의에선 30명 넘는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는데 이재명 책임론과 이원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선 경론 끝에 조기 전당대회 대신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새 비대위는 당의 쇄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도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쇄신 안까지. 당내에선 계파 갈등을 두고 빠르고 완벽하게 당이 폭망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은 잇따라 친목 모임 해체를 선언하며 이재명계를 압박했습니다. 당내 모든 계파 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하지만 친이재명계인 7인회나 강성 의원 모임 철험회 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패배 책임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계와 반명계의 경계선이 뚜렷해지면서 논쟁에도 날이 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후회된다는 말이 나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도 안 되는 선거였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황병준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쓴소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가라. 상당한 시간 국민들과 좀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영향을 미치긴 했죠. 우려를 하신 분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친문 성향 김종민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욕심 때문이든 오판 때문이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은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자제해 왔었는데 그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등 개파색이 옅은 당내 인사들까지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명대 친명 구도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번 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고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현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고, 이재명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문진석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홍명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잠시 뒤 선거 전에 예고했던 우크라이나 방문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대승한 대표의 외국 방문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벌써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쟁이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국민의힘 논쟁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현지 정당 초청으로 당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방문길에 오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한 뒤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답할 일은 아니다. 특별한 답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며 특사가 아닌 당대표 자격 방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2연승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 대표는 공천제도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당권 재도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위기감이 들면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나가든지 누구에게 지지선언 하든지 이 대표의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성추문 의혹 관련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며 윤리위를 공개해도 된다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차기 당대표로는 안철수 의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내 기반이 약하고 총력 지원한 경기지사 선거 패배가 걸림돌입니다. 차기 당대표는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만큼 윤심의 향방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뒤에 20년 집권을 얘기했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제는 당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민주당을 취재하는 장용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개파 갈등 불안하긴 했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갈등이 터져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불과 2달 앞뒀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어느 쪽이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다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만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른바 그 반대쪽에 섰던 의원들이 공천받기 어려워지고 그 반대로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쇄신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이게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재보선과 올해 대선 패배 후에 했던 발언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번에 정말 달라질까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건 어느 정당이나 선거 지고 나면 하는 뭐 교과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실행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재보궐 패배 뒤에 민주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일명 이게 조국 사태에 사과문을 냈는데 예. 이 바로 강성 지지층이 초선 오적이라며 이 문자 폭탄과 비난을 쏟아내자 이걸 슬그머니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도 이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정당 지지율로 볼 수 있는 이 비례 광역의원 득표율을 보면 이 국민의힘이 51%로 민주당 41%보다 10%포인트나 앞서 있습니다. 예. 불과 2달여 전엔 대선 때 양당 후보 간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보다도 더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당내 이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의 멤버 김용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이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 또 이수진 의원 역시도 언론개혁 또 검찰개혁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장 기자 막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강성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이런 비판들이 적지 않더군요. 조금 전 말한 분들 다 철험회라는 모임 소속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진짜 문제는 이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서 이 강경 지지층의 일명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는 이 상당수의 초선 의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자유한국당 역시도 탄핵 이후에 이른바 이 태극기 부대와 결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 그 결과가 지난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4연패 늪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른바 이 조국 수호 세력이나 또 이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계속 휘둘리는 한 어떤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달라지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초선 용태론, 초선이 용태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초선 용태론이라는 코미디 같은 말도 나오더군요. 예, 장용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쇠고기 등을 구매했다는 이른바 법카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129곳을 압수수색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A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곳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일주일에 걸쳐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수도권 일대 업소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제 내역 확인한다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 또 보여주고 그냥 확인했는데 불상정하다 초기화가 돼가지고 뭐 기록은 따로 받아간 건 없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소는 초밥과 쌀국수 식당, 중식당과 정육식당, 카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엔 경기도청 총무과 등 부서 10곳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카드 결제 내역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사무관 A씨 등 관계자를 소환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회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 쪽으로도 불길이 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황정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48시간 이내 기명 표결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과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 의원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 후 이재명 책임론과 개파 갈등 상황이 맞물리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 친문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다 2년 뒤 총선도 패할 것이라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방탄국회로 민주당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비율은 17%에 불과하지만 21대 들어선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제 식구 감싸기 없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다만 야당 대권주자였던 이 의원에게 수사기관이 실제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건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강하게 부인하고 부부가 공모했다는 혐의도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PC 증거 능력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속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지난 1월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다 다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동양대 PC는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PC 증거 능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위조를 유죄로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고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입시와 관련해 정 전 교수와의 공모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표창장 위조를 공모했다고 보는 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경남 밀양 산불이 72시간 사투 끝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축구장 1,000개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5월 말에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큰 불은 잡혔다 하지만 현장엔 아직 바람이 불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 진화대원들이 가파른 산비탈로 올라 불구덩이가 된 숲속에서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잦아든 곳은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며 불을 끕니다. 물을 끊어가지고 호스를 끊어가지고 물을 쏟으라고 펌프합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밀양 산불은 밤샘 진화 덕분에 오늘 오전 10시쯤 주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밀양 옥교산 일대에서 산불이 난 지 72시간 만입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029배가 넘는 임야 763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장비를 옮길 수 있는 임도마저 없는 상황이라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경사가 거의 60도 정도 되는 가파른 경사였고 도로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장소까지 고압 펌프를 활용해서 주불 진화는 선언했지만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오르면서 헬기들이 잔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는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어 공중 진화대가 헬기 레펠로 산 정상에 투입돼 지상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열화상 드론 2대를 띄워 뒷불을 감시하고 마을 인근에는 소방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주불이 잡힌 만큼 산불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텐데요. 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옥교산 서쪽 지점에서는 불에 탄 예초기가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이 시작되기 전 폭발음이 2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대 CCTV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양 산불이 처음 시작된 옥교산 서쪽 해발 150m 지점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숲속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통제선 안쪽에 있는 묘지 부근에는 불에 탄 예초기와 부속품이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기 전 현장에서 누군가 봉분 보수 등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업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예측이나 기계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처음 산불이 나기 전 산 속에서 2차례 폭발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km 가까이 있어도 전방에 난 소리를 들었으니까 큰 소리 났죠. 펑 하는 소리였나요? 그렇죠. 2번 정도
있죠. 최초 발화지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 소유한 임야로 이곳을 빌린 사람이 송이버섯과 산양삼, 도라지 등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자의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발화 지점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의 CCTV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고 불길을 피해서 베란다 난간을 붙잡은 6층 주민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추락 직전에 소방이 급히 안전매트를 깔면서 큰 화는 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6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과 연기에 쫓기던 40대 여성이 급한 나머지 베란다 난간을 양팔로 잡고 매달렸다 추락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를 안고 창문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최소 한 15초 정도 있으니까 아마 추락을 했어요. 다행히 소방당국이 추락 직전 서둘러 설치한 안전매트 덕분에 간신히 탈출했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6시 35분쯤. 아파트에 불이 나자 잠에서 깬 주민 3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피를 했을 때 나가보니까 불이 좀 크게 났더라고요. 냄새가 좀 많이 심각하게 나가지고.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딩 외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16층에서 추락한 건데요. 도로변 조그만 나무에 걸리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행인들이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하고 곧이어 담장 옆 나무 위로 뭔가가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철제 담장도 부서졌습니다. 낮 11시쯤 사무실 건물 16층 외벽 창문을 닦던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떨어진 남성은 추락 도중 이 조그만 나무에 몸이 한 번 걸리며 충격이 흡수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가 나는 무너지는 소리, 빌딩 하나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똥똥똥 이래서 나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골절은 없고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혹시 과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 용역 업체가 보조밧줄 설치 같은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바다로 차량이 추락해서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서 이 친오빠의 동거녀가 구속됐습니다. 살인 공모 혐의인데요. 해경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범행 전 열흘 동안 일대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종적을 감춘 친오빠를 쫓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항구에 차를 세운 뒤 주위를 살피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오가며 차량 조작을 점검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범행 하루 전 범행을 예행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 차량 추락 사고로 여동생이 숨졌는데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거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와 동거녀가 범행 전 열흘에 걸쳐 바닷가와 낙동강 등지를 돌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A씨가 범행 보름 전쯤 동거녀가 소유한 차량을 여동생 명의로 바꾼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인 등에 따르면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여동생은 뇌종양 투병 중이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몸도 못 가눠 운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와 동거녀에게 살인과 보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거녀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춘 친오빠 A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죠. 나들이 가는 분 많을 텐데 앞으로 여행하기 좀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오는 8일부터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입국 시 7일의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설정됐던 비행 금지 시간 규제도 해제되면서 공항은 24시간 운영 체제로 돌아갑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자를 기다리는 가족과 지인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대형 가방을 밀고 나오는 입국자들. 마스크만 빼면 공항은 벌써 코로나 이전 같은 풍경입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와서 드디어 왔습니다. 입국 시 절차는 더 간편해집니다. 외국인 백신 미접종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입국 시 별도의 명찰을 매야 했고 7일간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모든 국내외 미접종자들의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해외를 오가는 데 따른 큰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앞뒤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불편했고 이제 뭐 금액도 그렇고 격리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고려가 되니까 그거에 인천공항도 24시간 가동에 들어갑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비행 금지 시간이 폐지되는 등 오는 8일부터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2년 2개월 만에 되는 공항 정상화에 대해 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 입국 전후 2차례 검사는 그대로 실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어제 우리와 브라질 간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 특히 치킨집 사장님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축구 대목에 주문이 폭주한 건데요. 축구 특수는 운동용품점에도 찾아왔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대결이 벌어진 어제 저녁 서울 연남동의 한 호프집. 경기 시작 1시간 전 이미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가게 밖엔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고 테이블도 더 빨리 만석. 치킨집에는 국가대표 평가전과 함께 즐기려는 치맥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죠. 치킨도 모자랐어요. 주문 들어온 거 포장 손님을 제가 못 받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축구 대목. 식당과 술집들은 6일 칠레의 평가전을 앞두고 식재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특수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약이 다 거의 꽉 찬 상태고요. 더 많은 발주량을 넣고 있고요. 알바분들을 미리 구해서. 손흥민 열풍으로 축구용품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이 축구용품점에서는 국가대표 유니폼이 몇 장 남지 않았고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도 모두 팔렸습니다. 세 통이라고 하면 지금은 30배 국가대표 유니폼 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시민들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찾아온 축구 열기를 반겼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상암 경기장은 축제의 장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세계 수준의 플레이도 즐길 수 있어서 관중과 축구팬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발이 퉁퉁 부는 부상에도 77분을 소화하면서 최고의 경기력과 매너를 보인 네이마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경기를 즐기던 한 관중이 사인 공세를 받습니다.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의 닮은 골로 축구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동식 심판입니다. 경기 관람을 위해 관중석을 찾은 축구 심판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축구 스타였던 상암 경기장.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즐겁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단체 응원. 함성 역시 오랜만입니다. 본분에 충실했던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 매너도 팬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만 했습니다. 경기 전날 네이마르의 퉁퉁 부은 발. 하지만 현란한 움직임으로 77분을 뛰면서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이마르가 교체될 때 상암을 가득 메운 6만 6천여 명의 관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부상을 핑계로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야기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대로 소환했습니다. 손흥민과의 유니폼 교환. 팬들의 환대에 네이마르는 포르투갈어로 고마워요 한국을 외쳤습니다. TV조선 김광입니다. 골키퍼부터 차근차근 볼 점유율을 높이는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그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브라질 축구가 워낙 빠르게 압박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붕괴되면서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주 칠레전을 앞두고 수비 불안을 해소하는 게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 6분 만에 실점을 허용한 한국. 페널티 박스 안에 8명의 우리 선수가 있었지만 브라질의 침투 패스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빌드업 축구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김순규의 골킥부터 달려드는 브라질 선수들. 당황한 우리 선수들은 너무 쉽게 볼을 빼앗기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브라질의 강한 압박에 당황한 한국은 볼 점유율은 물론 슈팅 수에서도 크게 뒤졌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되지 않자 손흥민은 고립됐고 간간히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데 그쳤습니다. 1대5 대패. 그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안정감을 보여준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최상의 모의고사였지만 명확한 숙제를 안겼습니다. We made mistakes in both phases of the game. Keep trying to play with our style. 직접 경기를 관전한 버스 히딩크 감독도 실수를 보완하면서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해 발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The defeat of yesterday, you should keep your own style of playing. If not, then the players get a little bit insecure. 한국은 오는 6일 피파 랭킹 28위 칠레를 상대로 수비 불안 해소에 나섭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핵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에 넉 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협의였는데 외교회담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거론될 정도로 대북 메시지는 강경해졌습니다. 그 배경을 구민성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난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urthermore,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우리 측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북한의 핵무기 출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지고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1월 한미일 차관 협의 후 공동성명도 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회담에선 찰떡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사정권을 본다면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전보다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3국 대표들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steer North Korea back towards the path of dialogue and diplomacy.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그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이번에는 지역주의가 좀 완화됐다는 평가도 있었고 선거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선거 결과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역시 호남은 민주당 일색이었는데 여기에 도전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성적표는요? 네, 호남 3곳의 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득표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15.9%,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17.88%,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18.81%입니다. 예. 3곳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모두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넘겼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2000년 이후 보수정당 최고 득표율입니다. 4년 전과 비교를 해봅니다.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요. 전북지사 선거에서 2.72% 득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4년 전에 보수 정당이 유난히 어렵긴 했었죠. 네. 그런데 지난 3월 대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 3곳에서 보수 후보 최초로 모두 10%를 넘었는데요.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이 수치도 넘어선 거고요. 또 국민의힘은 광주시의회에 27년 만에 비례대표 1명을 배출했고 4년 전엔 입성 실패했던 전남, 전북 도의회에도 이 1명씩 배출했습니다. 예, 호남에서 보수 정당이 상당히 약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은 어떻습니까?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7.97%를 득표했고요. 임미애 경북지사 후보는 22.04%를 얻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대구시장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김부겸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39.75%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경북지사 후보도 이번보다 12%포인트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PK 지역, 부산 울산시장과 경남지사도 모두 4년 전에 싹쓸이 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에 모두 내줬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대구 경북 지지율보다 더 떨어진 거고요. 대구시의회 민주당 의석은 4년 전 5석에서 1석으로, 경북도의회는 9석에서 2석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남은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고 반면 호남은 지역주의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영남 지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4년 전에는 보셨듯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등에 잇따른 논란들이 해당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호남을 보면 4년 전에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호남에서도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역주의 투표가 조금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 지역주의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다가 본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업, 호황 등으로 물류 산업이 급성장했죠. 물류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사들도 호황일 것 같은데 한 협력사가 대기업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충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의 한 물류센터 관리를 맡은 A사. 작년 말 물류량이 폭증하자 롯데는 인력을 늘리고 밤샘 작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려고 하니까 오늘 없어진 열 한 장에 대해서 찾고 가라고 그 다음날 08시까지 찾았습니다. 총 24시간 근무를 한 거죠. 코로나로 물류 인건비는 30% 이상 뛰었습니다. 사람을 더 쓸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이 돌아옵니다. 사과를 요구하자 비아냥거립니다. 이제 욕하는 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람 잡아먹으려고 이제 빨리 잡았네. A사는 롯데의 강압에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롯데그룹 측의 항의에 일부는 받았지만 여전히 손실이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뭐 이런 하나 손해 안 보게끔 저희가 다 손실 보전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놓고 본부장님이 바뀌시더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가 하면 각종 비용을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롯데 측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밤샘 강요는 사실이 아니고 A사의 손실분은 모두 보상했다고 반박합니다. 비용 전가 논란에 대해서도 모두 협의를 거쳐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막대하고 심지어 막말까지 하는 이런 페달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지난해 롯데 글로벌로지스의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2019년보다 2.3배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이들은 고개를 든 채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유족들은 반성하지 않은 이 모습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법정 분위기를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사가 20여 분 동안 계곡 살인과 보험 사기 등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이은혜와 조현수는 고개를 든 채 흐트러짐 없이 검사를 응시했습니다. 또 재판장의 질문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 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1년부터 심리적 지배를 하며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재판 직전 사선 변호인을 공동 선임하면서 첫 재판은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이들이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현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2차 공판은 3주 뒤인 오늘 3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 올해 96세 여왕은 거동 불편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해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버킹엄궁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발코니에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왕즉위 7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that we're able to do all this after so many horrible months of COVID, and it's so great to honor what the Queen has done for 70 years. 기마병의 행진과 고개 비행이 펼쳐지고 전투기들은 숫자 70을 만들어 보입니다. 여왕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올해 4살인 증손주 루이 왕자도 처음 대중 앞에 섰습니다. 윌리엄 왕세 손의 막내인데 헬리콥터 소리에 귀를 막고 지루해하는 천진난만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념 행사는 저녁까지 계속됐고 영국 전역에선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I thought it was really important to mark the Queen's Jubilee because 70 years on the throne is just incredible. 하지만 올해 96살인 여왕은 거동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둘째 날 기념 예배엔 불참했습니다. 최장수 군주로 사랑을 받아온 여왕의 건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왕실이 100년 뒤 존재할지 묻는 설문조사에선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You won't have Nixon to kick around anymore. Guys, gentlemen, this is my last press conference.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하자 독서를 쏘아붙이고 떠났습니다. 대선에서 케네디에게 근소하게 패한 지 9달 만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고 대선에서도 승리한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패배를 당해 광야로 나서야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 때 부산에서 낙선한 뒤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부산시장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경기도엔 연고가 없고 도리를 쫓아 불리한 부산으로 갔던 것이라고 했죠.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당선된 뒤에도 그는 부산에서 도망쳐 안락한 곳에 피신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험지 부산에서 출마한 16대 총선의 패배는 대권 도전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재명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선 패배 2달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출마를 밝힌 날 박영선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자 당 안팎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게 생겼죠. 그가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뒤에 이렇게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부터가 그저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지만 토박이 후보의 추격을 받으면서 다급해졌습니다. 개양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은 단 한 표라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쑥 던진 김포공항 폐쇄 공약도 당내 다른 후보들부터 반발하고 외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개양을에서도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진짜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목을 걷는 신용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결국 당선됐으니까 계획대로 살아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당기고 이 전 지사를 앞세워 당권을 장악한다는 그림이 이른바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무슨 성찰이니 자숙이니 반성이니 하는 말이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6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나 혼자 산다 였습니다. 내일부터 현충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지역에 예상되고요.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쪽으로는 최고 3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휴 동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겠는데요. 충북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